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성적이 나왔는데 아주 재밌네요. 역시 민소 강사답게 민소가 제일 잘 나왔어요. 자, 네? 네. 이게 쪽팔리게 어떻게 말씀을. 아이고, 말을 조심해. 창피하게 해요. 내심 6자를 기대했는데 6자가 안 나왔더라고요. 자, 소송의 형태요. 아까 예선공동소송이요. 자, 수동형과 능동형, 이제 쌤 목차를 다르셨어요. 교수님이 목차를 다르죠. 저는 목차가 없었는데, 수동형과 능동형, 그렇고 예비형, 선택형, 원시형, 후발형. 그래서 별거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개념 그대로예요. 자, 수동형과 능동형은요. 첫 번째 이제 당사자 중에 어느 쪽이 공동소송이 되느냐. 그래서요, 피고 측이냐, 원고 측이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첫째 줄에, 둘째 줄에요, 피고 측이 수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채권자 제기의 채무자 합의락정 소송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은.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자, 둘 중에 누가 채무자냐, 요거 가려달라는 거다. 그래서 채권자가 제기하는 채무자 합의락정 소송,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네 줄 내려가시면은요, 이게 별거 없어요, 여기는. 소송 형태는요. 70조 1항 후단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라고 규정한 것은 이러한 소송 형태를 뜻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그 다음은 원고 측이에요. 밑에 줄에요. 자, 원고 측이 능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1차적 원고, 그 다음에 바로 예비적 원고, 이렇게 있고요. 바로 밑에 줄에 채권자가 택일정인 경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얘가 채권, 바로 밑에 줄에요. 처음에 채권 양수인하고 밑에 줄에 양도인하고 이렇게 1차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로 들어가는, 주의적 원고와 예비적 원고로 들어가는 경우요. 별거 없죠? 피고 측과 원고 측 그 한마디예요. 그거고, 그래서 밑에 줄에 채권자 합의락정 이렇게 됐고요. 뭐 이시윤 선생님은 이거는 별로 활용도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되게 이것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단가로 2번에요. 이제 그거는 예비형과 선택형 그랬죠. 이제 예비적 공동소송, 선택적 공동소송인데 객관적 병합에서는 이 두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좀 학설이 쌓이고 이제 발전하다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게 많이 드러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입법되고 난 직후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점은 아직 별로는 없어요. 자, 첫째 줄에 보시면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면서 심판의 순서를 붙여서 청구하는 유형과 그렇지 아니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병합에서는 양립 불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요하는 게 예비적 병합이었고 양립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택적 병합이 허용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주관적 병합에서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어쨌든 둘 다 양립할 수 없어야 되는 양립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유자의 점유자, 본인과 무권대리인 이걸 생각하시면 금방 떠올라요. 이거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순위를 붙였느냐 아니냐 그거 갖고 구별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부진적 예비적 병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게 접근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양립 불가능성을 굳이 이렇게 요하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순위를 매기는 형태도 부진적 예비적 병합으로 처리를 해서 예비적 병합으로 심판을 한다면 결국은 접근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이 있다 다음에 슬래시를 그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 예비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비적 공동소송 그랬고요. 순서를 붙이는 것이 예비적 공동소송 그랬고요. 거기서 두 줄 내려가셔서 끝에요. 선택적 공동소송으로서 심판의 순서를 붙이지 아니하고 청구하는 형태 그랬고요. 그거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양립 불가능한데 순위를 얘부터 먼저 판단해 주세요 하느냐 아니면 그냥 둘 중에 누군지 가려주세요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원시형과 후발형이죠. 맨 초부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으로 제기된 경우와 그 다음에 후발적으로 이제 예선 공동소송인의 추가도 이제 준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8조에서 필공추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70조에서 준용을 하기 때문에 예선 공추도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후발적인 병합의 형태죠. 그래서 자, 첫 줄에 68조의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규정도 준용 그랬고요. 그래서 밑에 줄에 중간에요. 후발적인 형태도 가능할 수 있음 그랬고요.
자, 거긴 별게 없고요. 자, 이제 허용 요건이 나오는데요. 허용 요건도 별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 원고 측의 청구이든 공동 피고 측에 대한 청구이든 능동형이든 수동형이든 청구끼리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그랬고요. 점 1에는요. 밑에 줄 보시면요.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법률상 다른 청구는 기각될 관계 그랬고요. 그게 바로 법률상 양립 불가능이라는 거고요. 자, 법률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상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점 2에 보시면은요. 그 줄 중간에 사실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그때는 거기 보시면은 계약 체결 당사자가 A냐 B냐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 이런 게 이제 사실상 양립 불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해당될 수 없다 그랬고요. 새 책에 이제 그 얘기를 쓰셨죠. 따라서 투망식 소송으로 되지 않도록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요. 그거예요. 공동소송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갖출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관하고 65조 요건, 그거 갖추라는 거고요. 자, 그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요건은 법률상 양립 불가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판 방법이 나와요. 우선 이제 심판 방법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이시훈 선생님 거부터 한번 이제 보시기로 해요. 이시훈 선생님이 하나의 견해 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시훈 선생님은 어쨌든 우리 법에 규정한 대로 충실히 가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도 어쨌든 이 규정된 대로, 그러니까 67조를 준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구포기 일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규정대로 가신다고요. 모든 걸 규정대로 가시는데 문제는 있다, 이렇게 이 정도에서 그냥 언급을 마치시는 거고, 판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안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자, 심판방법에서요. 둘째 줄에 67조 내지 69조의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결국 통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진판이 다 통으로 간다는 거고요. 자, 우선 소송자료 통일부터 보시면은요. 자, 소송자료 통일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1인의 행위 중에 유리한 행위, 1인의 행위 중에 불리한 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의 행위, 그런 식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유리한 행위가 나오는데,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고요. 67조 1항 준용 그대로죠. 그래서 뭐 아까 다툼이 있는 경우, 뭐 응소하는 경우, 뭐 이런 거 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줄에 상대방의 주장 사실을 다투면 다른 사람도 다툰 것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자백간주, 취하간주 등의 기일혜태의 불이익을 입지 않으며, 그 줄에 기간을 지켰으면 그 줄 끝에요. 기간혜태의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다 그랬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견해 대립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자료 자체를 통일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고요. 그건 좀 이따가 보실 거고, 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문제로서 자백간주, 취하간주 등의 기일혜태 문제도 여기에 자백간주 문제 때문에 이게 소송자료로 전화된다 그랬어요. 진행 문제에서요. 기일혜태는 진행 문제인데 원래 거기에 자료 문제로 전화된다 그랬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또 견해 대립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일준수, 기간준수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를 닦으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게 나오죠. 이에 반하여 불리한 소송행위는, 고전에 거기 줄을 쳐놔야죠. 이건 아까 원칙 규정이고 두 번째 줄에요.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따라서 1차적 피고, 예비적 피고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 중 유리한 것은 전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그러는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중 유리한 거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에 반하여 불리한 소송행위 그랬는데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자, 불리한 소송행위는요. 필공처럼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시훈 선생님 필공처럼. 원칙적으로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따라서 제1차적 피고, 예비적 피고 중 한 사람이 자백해도 효력이 없으며, 여기도 또 이제 견해 대립이 나오는 거예요. 자백은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필공처럼 그냥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굉장히 무책임해요. 자백은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고요. 자,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거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상대방의 행위요. 지금 세 가지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은 유리불리를 떠나 한 사람의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1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위가 공동소송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게 나오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또 견해 대립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송자료 통일을 할 것인가 여부로부터 다 비롯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70조 그 1항 단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가 이제 예외고,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게 이제 원칙이고요. 여기 이제 예외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줄 보시면요. 신법 70조 1항 단서에서는
각자 청구의 포기, 일락, 화해 및 소취하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그랬고요. 그 취지는요, 그 바로 위에 각 공동소송인의 소송물의 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건 가혹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성 공동소송은 원래는 통공인 관계예요. 원래는. 그쵸? 우리 법이 지금 이렇게 규정해놨고, 그리고 둘이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절차에 들어오면 통일 합의 확정을 시켜줘야 되지만 각각에 됐을 때는 통공인 관계라고요. 그쵸? 본인하고 무권 대리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리인하고. 원래 아무 상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법률의 판결의 효력에 미치는 관계도 아니고, 무슨 권리 의무가 공동으로 귀속해가지고 소송수행권을 공동으로 귀속하는 관계도 아니고, 그런 관계란 말이죠. 원래는 통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이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행위까지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 입법 목적에 합치하느냐 그랬고요. 자, 예컨대 고기를 보세요. 거기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를 아는 점이에요. 핵폭탄 중에 하나예요. 채무자가 A, B 택일 관계에 있어, 여기는 이제 이해니까 이해만 하시면 돼요. 택일 관계에 있어서 갑이 A를 제1차적 피고로 하고 B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재기한 경우에 피고 B가 자기에 대한 청구에 인락을 하였다고 할 때에 그럼에도 피고 A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게 된다면 결과 피고 A의 청구도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A, B 중 한 사람임을 가리려는 제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요, B가 만약에 청구 인락한 결과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한다면 1차적 피고에 대해 우선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비적 피고의 청구 인락을 아예 허용이 안 된다는 견해를 취하면,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작년 판에는 이러한 해석을 하면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견해가 돼 있단 말이죠, 지금은. 견해를 취하면 이러한 모순을 피할 수 있지만 70조 1항 단서는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다 각자 할 수 있다, 각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예비적 피고의 청구 인락만은 허용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못 하겠단 말이죠.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주의적 피고가 있고요, 예비적 피고가 있어요. 예비적 피고가 있는데, 자, 둘 중에 하나는 인용이 나오고 하나는 기각이 나올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비적 피고가 일락을 해버리는 경우예요. 그럼 일락하면 원래 끝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락을 했다 그래서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는 그냥 기각해버리고요, 얘는 인용을 해버리면요, 이건 어때요?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먼저 심판받으려고 하는 원고의 처분권에 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아예 요거를, 얘가 일락했으니까 이런 요거를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처분권을 먼저 우선시해서 얘를 계속 심리를 해나가면, 그럼 얘를 인용을 해주고 해봤더니 얘가 인용이 돼요.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인용이 돼요. 이 인용이 됐는데 예비적 피고는 그럼 인락이 있잖아요. 인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용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각을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인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비적 당사자가 인락을 해버리게 되면. 그죠? 요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이순 선생님은 거기서 검토해보자, 모르겠다 이런 거죠.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검토를 할 일이다 그랬고요. 여기 이제 견해가 대립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시려고 하는 교수님들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견해가 세 개가 나중에 대립되고요. 자, 하여튼 문제는 소송 자료예요. 소송 자료고 소송 진행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소송 요건 문제하고 당사자의 지위, 그러니까 요하고 당이 안 나와요. 지금 보시면 자진판만 나오거든요. 자진판이 나오는데 다른 교수님들 교과서에 보면 그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써 있는데요.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죠. 자, 예성 공동소송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통공이지만 일단 들어오면 합의 확정을 시켜줄 관계니까 꼭 유사필 같죠. 유사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필처럼 처리해서 사실은 개별 심사에서 개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유사필적 요소이기 때문에 공동이 강제 안 되니까 한 사람이 소송 요건 흠결했으면 그 사람 부분에 대해서만 각하시켜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어차피 없으니까,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요 부분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다만 상소심에서의 당사자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 강현준 교수님이 써놓고 계세요. 거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다 이런 얘기를 그대로 쓰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요자, 진이 나오죠?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아까 기일 혜택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소송 자료로 전화될 때 문제고요. 자, 소송 진행의 통일에서는요, 첫째 줄에 변론, 증거조사, 판결은 같은 기일이죠? 항상 처음 나오는 얘기가 같은 기일 그 얘기고요. 심리와 판결은 같은 기일에 해라. 그리고 변론 분리 일부 판결 박스 치시고요. 같은 기일에 박스 치시고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 박스 치시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 그러니까 통공 빼놓고는 다 안 돼요. 변론 분리 일부 판결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일본 얘기 나오고요. 우리 얘기 나오고, 그런데 세 줄 밑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제1차적 피고 예비적 피고 중 한 사람에 대해서 중단 중지 나오죠? 중단 중지 박스 치시고요. 그러면 밑에 줄에 전체 소송 절차 진행이 정지 이렇게 되고요. 자, 진행은 통일해서 가는 거예요. 필공처럼요. 6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필공처럼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중단 중지하면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상소 제기 박스 치시고요. 전원에 대해 판결 확정 차단되고 상급심으로 2심되는 효과 확정 차단 2심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박스 치시고요. 적용도 배제 그랬어요. 즉 심판 범위 주관적으로는 불변금이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모든 소송 관계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주의적 당사자 기각, 예비적 당사자 인용 판결이 났을 때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기각된 거를 가지고 예비적 피고가 자기한테 인용이 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항소를 해도 주의적 당사자의 소송 관계도 그대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얘기가 나오죠. 밑에 줄 끝에 상소의 효력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줄 중간에 심판의 대상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상소의 효력도 미치고, 즉 2심도 되고 확정 차단되고 심판 대상까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그러니까 고래에서 판결도 위에 올라가면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설의 위의 우려는 이렇게 해결된다 그러는 게 바로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맨 밑에서 바로 윗줄에요. 재판 통일의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재판 통일의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은 이래서 해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본안 재판은요. 첫째 줄에 필공 규정 준용으로 소송자료의 통일과 소송 진행의 통일에 의해 원고의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도 인용되는 서로 모순된 판결은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고요. 이 판결 내용에 관한 거죠. 즉 판결 내용의 합의 확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은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줄 내려가시면요. 그러한 뜻으로 신법 70조 2항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간에 써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해제조건부 심판 청구가 아니고 해제조건부 인용 판결 청구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약해 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랬고요. 따라서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을 때 인용 판결과 함께 기각 판결의 주문을 함께 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점이 예비적 선택적 병합 청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쵸? 하나의 청구가 있으면 다른 청구는 판단받을 의사가 없고 그 의사가 존중되는 객관적 예비적 선택적 청구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새 책에서요. 그죠? 자, 그 정도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맨 밑에는 그렇죠. 맨 밑에는 뭐냐면 기각 나오는 경우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다고 하여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관계라도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각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용만 안 나오면 돼요. 인용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인용기각, 기각인용, 기각은 나올 수 있지만 인용은 못 나온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료를 보세요. 자, 2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선 소송자료의 통일 여부,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소송자료의, 이건 단문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직접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요 문제를요. 근데 이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재판상 자백의 효력, 그래갖고 또 세 가지 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구일락과 재판상 화해 문제, 그래갖고 일락 문제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의 효력 나오고, 기일혜태 불이익 효과, 이래갖고 학설 두 개가 또 나오고요. 자, 원칙적으로 호문혁 교수님하고 김용진 교수님이 대체로 같이 가시고요. 소송자료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가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부정설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소송자료 통일 여부에 대해서요. 자, 여기 이순 선생님 견해처럼 긍정하는 견해, 소송자료를 통일하고자 하는 견해는 제가 뺐어요. 내용을 빼고 책에 있으니까요. 나머지 견해들만 보면 돼요. 나머지 견해들 보시면은요. 자, 부정설을 한번 보세요. 예비적 공동소송은 어떤 유형의 공동소송에 속하는가? 이는 본래 통상공동소송에 속하는 것이다. 각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가 같게 나지 않고 각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자 따로 소송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70조 1항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는데 통상공동소송으로 취급하면 절차 분리되어 이들이 공동소송으로 함께 뭉쳐서 소송하는 의미가 상실되는데 이를 막고 재판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빌공에 관한 규정인 67조 내지 69조를 준용하나, 거기서부터 보세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승패가 정반대로 나고 주의적 당사자와 예비적 당사자 사이에서는 아무런 청구가 없다는 점에서 세 당사자 사이의 분쟁관계를 일거에 통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도 독립 당사자 참가보다는 그 강도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공동소송인이 승패를 같이 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 즉 소송자료의 통일을 위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고 소송 진행의 통일을 위한 규정만이 준용될 것이다. 이 점에서 뒤에 설명할 독당창과는 다르다. 70조 1항 단서는 이런 취지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67조에서 69조를 그러니까 원래 합의락정이 필요한 소송이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청구포기 일락 화해나 소취하를 갖다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오히려 예외적인 규정이 되는 건데요. 이제 호문혁 선생님 견해에 의하면 소송자료 통일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소송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정도 그거에 따른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오히려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소송자료 통일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고요. 넘어가시면은요. 강현준 교수님은요. 67조 그대로 가자 그래요. 가자 그러시는데 단 하나 자백만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자백만은. 그래서 이게 절충설이라고 붙인 거고요. 자, 소취와 청구 포기 일락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는 필공의 심판 절차에 따른다. 그 결과 모순된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 모순된 심판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일락 얘기가 여기 나와요. 예를 들어 주의적 피고에 대한 계약상의 청구와 무권 대리인을 예비적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예비적 피고가 원고 청구를 인락한 경우라도 주의적 피고 본인과의 관계에서 예비적 피고가 유권 대리인인 경우에는 주의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이것은 처분권주의가 적용된 부득이한 결과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밑에 보세요. 거기까지 이제 한마디로 67조 따라간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재판상 자백의 경우에는 67조를 준용할 수 없다. 67조에 의하면 예비적 당사자 전원이 자백하면 자백의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예성공동소송의 당사자는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둘 다 자백을 하면 서로 배척적이고 모순된 사항 뭐요? 무권 대리냐 유권 대리냐 모순된 사항에 대해서 자백이 되어 무의미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예성공동소송 독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게 밑에 나와요. 재판상 자백의 효력에서.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은 소송자료 통일 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이시훈 선생님처럼 긍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아예 부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긍정하지만 재판상 자백만큼은 긍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견해,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게 구현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들에서. 그게 처음 구현돼 나오는 게 이제 자백의 효력이에요. 자백을 보시면은요. 이시훈 선생님 책은 622페이지 그 첫 패러그래프 뒤에 있는 내용이 자백 내용이잖아요. 그죠? 1차적 피고, 2차적 예비적 피고 중 한 사람이 자백해도 효력이 없으며 자백은 전원이 함께 해라.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요게 일설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강현준 교수님이나 호문혁 교수님이나 김용진 교수님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자료 통일 못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호문혁 교수님과 김용진 교수님은 아예 못 시키겠다는 견해고 강현준 교수님은 적어도 자백만큼은 못 시키겠다는 견해니까 하나로 묶어놨는데요. 사실은 약간씩은 달라요. 견해가 약간씩은 다른데 호문혁 선생님이나 김용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강현준 교수님하고 거의 동일한 취지이다 이렇게 쓰세요. 근데 약간은 다른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사실은 책에 없는 거 하는 건데 부담되는데 그것까지 더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강현준 교수님 견해로 그냥 대체를 하시면 돼요. 취지는 똑같아요. 취지는 뭐냐면
주의적 당사자를 먼저 판단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선택적하고 예비적하고 또 달리 취급해야 되고요. 우선 동시자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 강홍, 김영 이렇게 되는데 동시자백은 뭐냐면 둘 다 자백한 경우예요. 둘 다 자백한 경우고 한쪽 자백은 한쪽만 자백한 경우예요. 자, 그거를 나눠 취급하는데 자, 동시자백 보세요. 주의적 및 예비적 당사자 전원의 동시자백은 먼저 보세요.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자백을 인정하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처분권주의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의 순서 있죠? 이 판단의 순서에 충실하려고 하는 견해가 바로 이 견해예요. 판단 순서. 그래서 동시에 둘이 자백했어도 우선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자백을 인정을 해서 주의적 당사자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 만약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소송이 승소가 되면 그러니까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 예비적 당사자는 기각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자백을 했어도 그 자백에 불구하고 기각을 시켜버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순서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소송이 만약에 기각되어 예비적 당사자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예비적 당사자의 자백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인정하여 예비적 당사자에 대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을 해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 선택적은 보세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예성공동소송에서 그 강현준 교수님이 이렇게 쓰세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예성공동소송이니까 이건 뭐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선택적 관계에서 동시자백은 무의미한 자백이므로 자백의 효력을 부정하고 심판해야 한다. 이때는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심판의 순서가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 주면 된단 말이니까 나 그래 네가 청구한 대로 내가 판단은 해줄게 이렇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원고가 청구한 데 따라서. 그렇지만 선택적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둘 다 택일적이니까 어느 뭘 먼저 인정해줄까 이걸 판단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효력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자백했을 때는요. 보세요. 예비적 관계의 공동소송에서 주의적 당사자는 자백을 하고 예비적 당사자는 부인을 한다든지 그 반대의 경우이다 그랬고요. 보세요. 여기도 먼저요.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백이 있으면 이를 전제로 심리를 하여 주의적 당사자의 소송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예비적 당사자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그러나 주의적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예비적 당사자가 자백을 했는데 주의적 당사자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하면 예비적 당사자에 대한 심리는 자백을 전제로 하자 그러고 그러나 주의적 당사자에 대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예비적 당사자에 대한 소송은 자백을 하더라도 기각하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예요. 한마디. 심판 순서 따라서 주의적 당사자만 먼저 판단해보고 자백이 있든 없든 하여튼 먼저 판단해봐서 인용되면 인용되는 거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예비적 당사자에서 자백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판단해주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기각하여야 한다 그랬고 이번엔 선택적이요. 선택적 관계에 있는 예성공동소송에서 어느 한쪽의 자백은 부인하는 다른 한쪽과의 관계에서 배척적 관계가 아니므로 이번에는 자백의 효력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선택적 관계에 있을 때는 둘 중에 그냥 자백이 있으면 어차피 택일적 인용이니까 한쪽이 자백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자백 한쪽만 먼저 인용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한쪽 자백이니까. 이거 이제 정리하실 수 있겠죠, 요거를. 일부러 제가 학설 내용을 압축해서 서술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료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편하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들 문장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줄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공부도 더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병서 교수님은 좀 특이한 견해를 취하시는데요. 보세요. 자백 사실은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한 소송 상태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의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잠재적인 대립 관계가 있으므로 그랬어요. 이건 뭘 상정하시는 거냐면, 대리인이, 나 무권 대리 맞다. 이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하죠. 본인에게 유리하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대리인과 계약했지만 무권 대리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제1차적으로 본인에게 청구하고 이것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2차적으로 대리인에 대한 청구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에 예비적 피고가 무권 대리에 대해 자백을 하면 이는 주의적 피고에 대해 유리한 행위가 된다. 그랬어요. 예비적 피고의 자백에 대해 주의적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자백의 효력을 인정해 주의적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 예비적 피고에 대해서는 청구 인용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우선 전병서 교수님은 어떻게 구분점을 갖고 들어가시는 거냐면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백,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자백한 사람 이외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자백. 자,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에게 나와 같은 공동소송인에게 유리한 자백이 있고 그 사람에게 불리한 자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걸 나눠서 서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한 사람 이외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미치는 자백은 그 자백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백 사실을 다투는 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건 무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에게 유리하면 인정해주고 다른 당사자에게 불리하면 다투는 한 무효로 쳐버리고 요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다투겠죠. 당연히 다툴 테니까 결국은 무효로 간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봤어요? 자, 강현준 교수님이나 홍문혁 교수님이나 김영진 교수님은 그 예비적 병합과 선택적 병합을 나눠서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어떤 심판의 순서를 지켜서 나가면 된다라고 보는 거고 선택적인 경우에는 동시자백이면 실효되고 한쪽 자백이면 인정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약하면 전병서 교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자백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불리한 자백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시켜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약하실 수 있겠죠? 네? 요약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재판상 자백의 문제. 이제 소송자료 통일 문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걸 선행해서 먼저 보려고 하는 거고 재판상 자백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청구일락과 재판상 화해 문제 그랬는데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느 부분에 우리 책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 청구일락과 재판상 화해 문제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622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거기 신법 70조 1항에서는 거기 예외 규정을 두었다 생각컨대 그러고서 나머지 행위까지 처분해서 거기서 밑에 의문이 있다. 입법 목적에 합치하느냐는 의문이 있다. 그 부분부터 맨 밑에 검토할 바이다까지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이번에 학설 대립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보세요. 강 교수님이나 전 교수님이나 호 교수님이나 그랬는데 자, 주의적 피고가 일락하거나 피고가 주의적 원고의 청구를 인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문제는 예비적 당사자가 문제란 말이죠. 예비적 피고가 일락하거나 피고가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인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원고도 주의적, 예비적 원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할 때는 피고가 예비적인 경우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고가 예비적인 경우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머리만 헷갈리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더라도 피고 측이 인 경우를 뭐 더 잘 내시겠죠. 원고 측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청구를 인락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랬는데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예비적 청구는 주의적 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을 해제 조건으로 청구 인용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는 기본 구조를 고려해보면 청구 인용 판결과 같은 결과를 낳는 청구 일락도 주의적 청구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예비적 피고가 일락을 하여 그것이 조서에 기재되더라도 일락으로서의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백하고 똑같죠? 논리가요. 어떻게 해요? 주의적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비적 당사자가 일락해버리면 그거 효력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김용진 교수님 보세요. 김용진 교수님 그냥 딸랑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불리한 소송행위를 공동소송인 전원이 함께할 필요는 없으므로 왜냐면 아까 소송자를 통일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백한 공동소송인에게 자백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 공동소송인 중 1인이 한 청구의 포기, 일락, 화해 및 소에 취하는 그 효력이 있다. 이랑 단서요. 이 경우 나머지 공동소송인과 관련된 청구는 반대 판결하면 된다. 아주 쉽죠? 뭐냐면 예비적 당사자가 예비적 피고가 일락했으면 인용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인용 그럼 반대 주의적 당사자 기각 이렇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적 당사자가 일락하면요 주의적 피고가 일락하면 그거 인용 밑에 거 기각 그냥 이렇게 반대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지금 김용진 교수님은요. 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이 교수님하고 송 교수님 생각이에요. 우리 책에 나오는 게.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다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이시훈 선생님 책은요. 입법 목적에는
합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입법 목적이 합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규정을 좀, 이해는, 규정을 둔 게 이해는 가는데,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요거예요, 견해 취지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의 효력, 그랬어요. 자, 이신 선생님은요, 첫째 패러그래프 끝나는 부분에 공동소송인의 상대방은 유불리를 떠나 한 사람의 공동소송인을 상대로 해도 상관없다.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한테 하면 전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필수적 공동소송처럼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견해는 호 교수님하고 김영진 교수님은 소송자를 통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 한 소송자를 제출행위도 그 공동소송인에게만 효력이 생긴다. 뭐처럼요? 통공처럼 간다는 거예요. 통공처럼. 예를 들어 피고인 채무자가 채권양도인인 예비적 원고에 대해서 상계한 것은 채권양수인 주의적 원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여기 앞에 원래 사례가 있는데 홍역 선생님은 책을 쓰실 때 사례를 그냥 본문 속에서 풀어가는 형식으로 책을 쓰시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다. 따라서 법원은 가배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상계항변을 무시하고 을에게 채무이행을 명하고 가배 청구가 이유 없고 병이 채권자라고 판단하면 을의 상계를 고려해서 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각각 가면 된다. 그거예요. 각각 가면 된다. 그 한 사람한테만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고려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기일혜태 불이익 효과, 이래서 소송 자료 문제 그랬는데요. 요게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자백간주, 취하간주 등의 기일혜태의 불이익을 입지 않으며 한 사람이 기간을 지켰으면 다른 사람이 지키지 못해도 기간혜태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시현 선생님 견해라면 호 교수님하고 김영진 교수님은 부정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이 한 유리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없다. 한 공동소송인이 출석했다고 결석한 공동소송인도 출석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결석 당사자만 기일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새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공처럼 가는 거죠. 이신 선생님은 필공처럼 가시는 거고요. 자, 안을 꿰뚫고 있는 건 뭐예요? 통공처럼 갈 것인가, 필공처럼 갈 것인가, 소송자를 통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 문제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고려할 수 있다면 주의적 당사자, 예비적 당사자 요 순서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취지가. 어렵죠. 이제 들으실 때는 지금 이해는 되시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에다가 보충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교과서를 가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충을 하셔야 되고 이걸 모르시고 넘어갔다가는 안 돼요. 적어도 문제점이 뭐가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래서 이제 소송자료 통일 문제가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성공동소송도 이신 선생님 책으로만 가면 얼마나 쉬워요. 필공처럼 그냥 가면 되거든요. 다 여자진당판 다 필공처럼 가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핵폭탄이고 사실은 이게 판례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두고 봐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내시면 진짜 가혹한 거예요. 가혹한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논의의 평면에 우리가 구분점 짓는 당사자 변경하고 당사자 참가를 구분점 짓는 것과는 조금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당사자가 무조건 하여튼 늘어나기만 하면, 그죠? 늘어나기만 하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대로 늘어나기만 하면 그게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라 그랬고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없는 경우에 이제 허용할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소송 계속 중에 제3자 스스로 박스 치시고요. 제3자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을 구하거나 종래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거기다 박스 치시고요.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이 밑에는 변경이죠. 위에는 참가고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 제기함으로써 제3자가 새로 당사자로 추가되어 공동소송의 형태로 되는 경우이다. 그랬고요. 자,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는요. 명문 동그라미요. 자, 필공추, 예성공추, 여기까지는 뭐예요? 임당변의 예죠. 그 다음에 참가승계, 인수승계, 공동소송 참가 이런 게 나오죠. 등이 있다. 그랬고요. 밑에 줄에. 자, 문제는요. 요거예요. 명문이 규정이 여기에 있는데 그럼 명문이 허용한 이외에도 이론상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더 확대시킬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문제 표시하시고요. 자, 학설판례와 현행법의 입장 그랬는데 현행법은 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판례는요. 넷째 줄까지가 이제 판례 태도인데요. 판례는 박스 치시고요. 당초 제소한 원고 외에 다른 사람을 원고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에 명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소유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든 부정.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요. 다수설은요. 밑에 줄에. 그러나 다수설은, 그리고 다수설 박스 치시고요. 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허용함이 별소 제기와 변론의 병합이라는, 그러니까 별소를 제기해갖고 변론 병합시키면 되죠. 되는데 그건 너무 우회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접적이고 부차스러운 방법으로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소송 경제적이고 실제로 편리하면 또 관련 분쟁 해결의 일회성에 부합니다. 분쟁 해결의 일회성, 소송 경제, 그게 논거예요. 그 다음에 본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딱 끄시면요. 우리 현행법 입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둘째 줄에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요.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요게 명문으로 그 주추병 중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추가적 병합의 형태 보세요. A가요. 제3자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죠. 참가 형태예요. 그 다음 B가요.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 변경 형태죠. 자, 그래서 제3자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는요. 제3자가 스스로 절차에 가입하여 종전 원고 측 피고 측 공동소송인으로 되는 경우이다 그랬고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며 원고 측에 공동원고로 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런 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왜요? 지금 통공추잖아요. 통공참가잖아요. 통공참가. 그죠? 통상공동소송인의 참가란 말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경우 그랬는데 거기 뭐 종래의 장타자가 제3자에 대한 소를 병합제기하는 경우이다 그랬어요. 뭐. 당사자 추가적 변경하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긍정설, 부정설 요거 판례 입장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 적용 범위가 어디인가 그거 알아두시는 거 하고요. 아까 분명히 임당변하고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죠? 요건은요. 밑에 줄에 당연히 공동소송의 요건 갖춰야 되고 또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뭐 요건 있으나 마나 한 얘기고 두 가지 요건 이렇게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정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죠. 선정 당사자. 임의적 소송 담당이죠. 임의적 소송 담당 중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임의적 소송 담당이고요.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 있나.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의, 그 다음에 요건, 선정의 방법, 그 다음에 선정의 효과 그래가지고 선정 당사자 지위는 어떠냐, 선정자 지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선정 당사자 자격 상실하는 경우는 어떠냐,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선정 당사자 자격 없을 때 효과 뭐예요? 당사자 적격 없을 때 효과죠, 뭐. 그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집단소송제도 이건 뭐 필요 없는 얘기고요. 자, 별게 없고요. 법전을요. 여러분들이 몇 조를 보시냐면 53조를 보세요. 자, 53조, 54조에 선정당사자가 규정되어 있고요. 비법인사단의 당사자 능력 다음에 바로 규정되어 있어요. 선정당사자가요. 자, 요건이 여기 다 있어요. 공동의 이해관계 이랬고요. 그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가진 여러 사람이 그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5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 비법인사단이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은 세 번째 요건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건 다 나온 거예요.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그랬고요. 자, 2항에는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면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다. 그랬고요. 당연 탈퇴를 규정하고 있고요. 54조에 보시면은요. 53조 규정에 따라서 선정된 여러 당사자 중에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한다. 그랬죠? 일부가 죽은 경우에 일부가 자격상실하거나 일부가 죽은 경우에요. 자, 개념을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세 줄이 의의고요. 나머지 줄에 이제 전부 취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줄에요. 선정 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박스요. 있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 박스요. 되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박스요.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그랬고요. 공동소송인이면 얘들이 이렇게 같이 선정을 해서 갑을 선정 당사자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게 소송 계속 전에 선정을 했을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선정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선정자죠. 이 사람이 선정 당사자고 이 사람이 진짜 당사자죠. 그죠?
이 사람이 당사자고, 이게 소송 계속 전에 일어났으면, 선정이라는 게 일어났으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소재기하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일어나는 경우는 얘들이 있다가 얘로 바뀌는 경우잖아요. 얘들은 나가야죠.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권리기속 주체죠? 소송 담당에 나가야죠. 당사자 적격 없고요. 있는지 없는지가 견해 대립되고요. 자, 그래서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해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뽑는다 그랬고요. 취지는요,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셔서 끝에요.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 당사자 소송을 단순화하는 방편, 그거만 줄 쳐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너무 복잡하다, 한 사람 뽑아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자, 양가로 이번에는 성질이 나오죠. 선정 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첫째 줄 끝에요. 선정자의 소송 수행권을 선정 당사자에게 신탁 그랬고요. 시킨 밑에 줄에요. 임의적 소송 담당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임의적 소송 담당에다 박스 빵 쳐놓으시면 되겠죠. 읽으실 필요도 없어요. 자, 요건은요. 자, 보세요. 1위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이게 아까 세 번째 요건이었죠. 저 두 번째 요건이요. 여러 사람. 그 다음에 공동의 이해관계.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었죠. 그 다음에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그게 아까 그 가운데에서 그 요건이에요. 조문에 다 있어요. 요건이요. 중요한 건 공동의 이해관계고요. 우선요.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그랬는데요. 첫째 줄에 원고 측. 둘째 줄에요. 피고 측 무방. 당연히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상관없다는 거고요. 밑에 줄에요.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는 선정의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비법인 사단 선정 여지 없다 그랬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둘째 줄에요. 민법상의 조합 밑에 줄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당대선임. 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당대선임 중에요. 안 잊으셨죠? 당대선임이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그랬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관선수의 선이에요. 자, 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게 문제고요. 어떠한 경우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뭐 인정되고 공통인 경우에도 인정 국한시킬 건 아니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패러그래프 맨 밑에서 셋째 줄이요. 여러 사람이 65조 전문의, 65조 전문 박스 치시고요. 권리 의무 공통하거나 공통 같은 원인으로 생긴 동일이죠. 관계에 있을 때는 이에 해당되어 공통의 대표자인 선정 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65조 전문 공통 동일에 국한시키는 거예요. 동종은 안 시켜줘요. 공동의 이해관계 있다고 안 봐줘요. 뭘 생각하시면 돼요? 외상 채권이요. 외상대금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 판례가요, 여기서 조금 넓혔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서 판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신 선생님은 여기에 비판하시는 거예요.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가 판례예요. 자, 9-15474는 수인의 임차인들이 을을 상대로 각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건의 쟁점은 을이 임대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았다. 여러 사람 사이에 쟁점 공통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본 것이다 그랬어요. 자, 빌딩이에요. 한 빌딩에 여러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런 임차인들이 이 전부 임대인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요 임대인한테 전부 보증금 반환 청구한단 말이에요. 보증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파산을 했든지 뭐 어떻게 부도가 났든지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하라고 갑자기 다 달려들은 거예요. 다 달려들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다 공동소송을 하면 모르는데 누군가를 선정을 했겠죠. 이 중에 한 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선정한 게 잘한 거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법한 거냐 이게. 근데 봤더니 그럼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느냐 보니까 그럼 공통하느냐, 권리 의무 공통해요? 아니죠. 서로에게 공통하는 권리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해서 생겼나요? 아니죠. 동종이죠. 동종이란 말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은 다 별개로 맺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넓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 사람 사이에 쟁점 공통의 경우도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본 것이다. 그래서 쟁점 공통인 경우도 넓혀졌고요. 자, 그 쟁점은 뭐였냐면 임대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인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요 판례를 쓰실 때는 요 두 마디를 기억하시면 돼요. 보증금 반환,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임대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쟁점 공통. 이렇게 세 마디를 기억하셔요. 세 마디. 보증금 반환,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쟁점 공통. 이렇게 세 마디요. 자, 거기까지 이제 네 줄이 그게 판례고요. 이시훈 선생님 당연히 원칙으로 돌아가서 비판하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밑에 줄에요. 65조 후문에 권리 의무가 같은 종류이며 동종이죠. 그 발생 원인이 같은 종류인 관계인 때에는 원칙상 공격 방어 방법이 공통적일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선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옛날 97년 판례 가지고 비판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 판례로 그러니까 전에 판례 입장은 확실히 이거였는데 늘려놨다는 거에서 비판을 하시는 거고요. 뭐 그렇게 좁게 볼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죠? 자기들이 하겠다는데요. 한 사람 시켜서 다 신탁하겠다는데 뭐 좁혀줄 이유 뭐가 있어요. 자,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그랬고요. 그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밑에 줄에 치지만 하시면 돼요.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그것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임의적 소송 담당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명문이 없는 경우에 항상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변대하고 소송 신탁 금지하고 이렇게 변소가 두 개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 대리 원칙을 잠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오면 결국 그 사람이 소송 대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문제라는 거고요. 자, 선정의 방법은요. 첫째 줄에 선정자가 자기의 권리 이익에 대해 소송 수행권 박스요. 수여 동그라미요. 하는 대리권 수여에 유사한 단독 소송행위 박스 치시고요. 자, 소송행위 나오면 뭐가 나와요? 당대능 나오고 조건 나오고 막 그러겠죠? 그 중에서 이제 그래서 첫째 줄에 소송 능력이 필요 그랬고요. 소송 능력의 박스요.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조건 나오죠? 동그라미 밑에 줄에 소송행위 조건 불허의 원칙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조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여기 이제 견해 대립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밑에 줄에 보세요. 그 앞에서 슬래시를 그시고요. 다만 앞에서 슬래시를 그시고요. 다만 제1심 소송 수행에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찬반에 논란이 있다 그랬고요. 자, 여기에 이 1심만 선정 당사자가 1심만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신급 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긍정하는 견해하고 부정하는 견해가 있고 우리 판례 입장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기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자, 생각컨대 그러고 나오는 게요. 이게 부정설이에요. 부정설. 소송 종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송 종료설. 이시훈 선생님의 소송 종료설인데요. 보세요. 소송의 단수나 간이화에 의한 효율적 소송의 진행을 꾀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고 선정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라면 선정서에 제1심 소송 절차만을 수행케 하는 내용이 조건으로 붙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선정의 효력은 소송의 종료까지 계속된다. 요게 소송 종료설이고요. 각 줄을 보시면은요. 4하고 5에 4에는 우리나라 다수설은 신급 한정설이다 그랬고요. 5에는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는 소송 종료설의 입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례는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옆에다가 써놓으시고 나중에 신급 한정설을 보충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급 한정설, 소송 종료설, 판례 이렇게 쓰시고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신급 한정설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송 종료설이에요. 자, 이제 그걸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은요. 23페이지에요. 잘렸죠. 22페이지에서 넘어가면서요. 신급 한정설이 나오는데요. 홍금혁 교수님이요. 자, 특정한 신급으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이를 긍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를 부정하는 소수설은 이시훈 선생님이요. 판례는 신급을 제한한 선정을 인정하면서도 신급 제한이 명백하지 않으면 제한이 없는 것으로 새길 것이라고 본다. 생각컨대 여기서부터죠. 선정행위가 소송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소송 수행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항소심에서 비로소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정 취소도 가능하므로 굳이 한 신급으로 제한해서 선정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 네 줄이요. 그 네 줄이 그 학설 내용이에요. 신급 한정설의 내용이요. 그 조건 달아도 긍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조건에 관련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급 한정하는 조건이 유효인가? 그거를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에 나오는 거고요. 그게 긍정하는 견해가 신급 한정설이고
부정하는 견해가 소송 종료설이고요. 우리 판례는요, 그 밑에 있어요. 자료 밑에 보시면은요. 자, 2번, 재판요지 2번 보세요.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서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떤 신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 그랬죠. 형식적으로는 신급 한정설의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3번을 보세요. 셋째 줄에요.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 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 절차를 수행하게 한다 라는 문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사건명과 함께 선정 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사건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랬어요. 이래서 형식적으로는 신급 한정설, 실질적으로는 그 기재를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 종료설로 보는 거고요. 그 옆에다 그걸 써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선정 당사자에서는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공동의 이해관계 해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 새로 나온 판례 하나, 그 다음에 선정의 방법에서 요 조건 붙이는 문제, 요거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선정의 시기요. 시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소송 계속 전, 소송 계속 후, 불문 그랬고요. 거기서 세 줄 내려가시면요, 그 중간에 일본 얘기 나와 있고요. 소송 계속 후에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게 되고 선정당사가 지위를 수개하게 된다 그랬어요. 자, 3번에요. 선정은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며요.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 그렇겠죠? 소송 수행권을 어떻게 막 다수결로 정해요? 개인 의사에 따라가야죠. 자, 아까 우리가 본 얘기가 여기 나와요. 628페이지 보시면 1단의 선정자들에 의해 선출된 선정 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와의 관계는 원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성질이 아닌 한 통상 공동소송. 말은 이렇게 쓰셨지만 뭐예요? 원래가 필공이면 요 관계도 필공, 원래가 통공이면 요 관계도 통공, 그런 뜻이에요. 뭐해야 할 것이다 그랬고요. 자, 요거 뒤에 또 나와요. 밑에. 자, 4번에 선정 당사자의 자격은 그 줄에요. 서면 증명을 필요 그랬고 서면 증명에 박스 치시고요. 대리인하고 똑같겠죠? 대리의 경우도 서면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선정의 효과는요. 선정의 효과는 우선 선정 당사자 지위는 어떠냐, 그 다음에 선정자 지위는 어떠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정 당사자는 선정자의 대리인이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란 말이죠. 지금 선정 당사자가 당사자예요. 여러분 그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정 당사자가 당사자예요. 선정 받은 사람이 당사자 본인에다 박스 치시고요. 이므로 소송 수행에 있어서 소송 대리인에 관한 특별수권 규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랬고요. 따라서 선정 당사자는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박스 치시고요. 일체의 소송행위 할 수 있겠죠? 당사자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소송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법상 행위 박스 치시고요. 일체의 소송행위와 모든 사법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밑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입법론 나오고 뭐 그래요.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 다시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동일 선정자단 박스 치시고요. 에서 여러 사람의 선정 당사자가 선정되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합의라 그랬어요. 밑에 줄에 소송 수행권을 합의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이 으로 된다 슬래시 딱 닦으시고요. 그러나 별개의 선정자단 박스 치시고요. 에서 각기 선정된 여러 사람의 선정 당사자 간의 소송 관계는 필공이면 필공, 통공이면 통공 그랬죠? 원래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형태가 아니면 통상 공동소송 박스 치시고요. 필공이면 필공, 통공이면 통공 그 얘기예요. 말씀은 이렇게 쓰시지만요. 그 얘기고요. 선정자 지위는요. 자, 소송 계속 후에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 탈퇴하고요. 자, 거기 문제가 나오죠. 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선정 당사자 문제 표시하세요. 선정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 선정자가 그 소송에 관한 소송 수행권을 상실하는가 이렇게 나와요. 즉 소송 수행권을 상실하는가, 신탁시키고 나면 상실하는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당사자 적격을 유지하는가 상실하는가 이런 문제고요. 요게 뭐 채권자 대리 소송에서도 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적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선정자가요. 그 다음에 선정하고 나면 적격을, 즉 소송 수행권을 상실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게 유지설이 이 교수님하고 정 교수님이고, 상실설이 그 다음에 김강송호 교수님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책에는 적격 유지설이 나와 있는데요. 선정자는 자기의 고유의 소송 수행권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며, 적격 유지설 박스 치시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 선정자로 하여금 제94조의 경정권 등의 유추, 그랬어요. 경정권 등의 유추로 선정 당사자의 독주를 견제하는 방법. 자, 경정권이 뭐였어요? 소송 대리인이 한 사실상의 진술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그걸 뜯어 고치는 거였죠. 즉시 바로요. 그런 거를 유추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즉, 당사자에게 소송 수행권을 남겨둠으로써, 유지시킴으로써 선정 당사자가 뻘소리를 하면 나와가지고 바로 선정자가 나와서 뜯어 고칠 수 있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적격을 유지시켜주자는 거예요. 소송에 나오려면 소송 수행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게 그렇고요. 다만 밑에 줄에요. 선정 당사자가 소송 중인데 선정자가 또 별소를 제기하면 중복소 제기 그랬어요. 중복소 제기. 중복제소 긍정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적격상실설은요,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소송 수행, 그 선정 당사자가 소송하고 있는데 그 절차에 나와갖고 못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못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별소를 제기하면 적격이 없으니까 당사자 적격 없는 자니까 무조건 각하시켜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적격상실설은 역시 중복제소라 그래요. 결국 적격상실설이든 적격유지설이든 다 중복제소라 그래요. 별소로 벌리면. 다만 이 지금 선정 당사자가 벌이고 있는 절차에 나와서 소송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별소로 벌리면 다 중복소송이라 그래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하긴 한데 각주를 보시면요. 적격상실설 나오죠? 박스 치시고요. 그럼에도 선정자가 소를 제기하면 중복소송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선정자에게 소송 수행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거 아니냐라고 비꼬시는 거예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줄은요. 그 앞에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저 23페이지 저 자료를 보시면은요. 보세요. 호민혁 선생님 뭐라고 쓰셨나요? 호민혁 선생님 적격 상실설이에요. 소송 계속 전에 선정한 경우에 선정자들은 여전히 소송 수행권을 가지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소송 수행권을 상실하는가? 그랬단 말이죠. 적격유지설은 선정자가 선정 당사자의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소송 수행권을 유지한다고 새긴다. 적격상실설은 선정 당사자 제도가 소송의 간소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것을 이유로 한다. 선정자가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를 느끼면 선정을 취소하면 되니까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 적격유지설은 소송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가지는 경정권을 유추하고자 하나 선정 당사자는 소송 대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송 계속 후에 선정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랬고요. 선정 후에 선정자가 별소를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된다. 가로 안에요. 적격을 상실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제소로 가는 것은 모순된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적격유지 여부는 선정 당사자가 수행하는 소송, 그 원래 절차에서 적격을 유지하는 거에 관한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요 절차, 선정 당사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절차 내에서는 적격을 상실하고 밖에서는 적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복제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소 절차 벌리면 당사자 적격은 있고 다만 중복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 위에다가 적격유지설, 적격상실설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소 절차에서 문제다. 본 절차에서 문제고 별소 절차로 벌리면 다 중복제소 긍정한다. 요걸 써놓으시라고요. 이렇게. 그거를 써놓으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네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는 공동의 이해관계. 두 번째 얘기는 조건 붙이는 경우, 신급 판정이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 동일 선정자단, 별개 선정자단 그 얘기요. 네 번째가 바로 이 얘기예요. 적격유지설, 적격상실설.
내기는 좀 그래요. 내기는 좀 그런데 그냥 알고는 계시라고요. 알고는 계시고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은요. 지금 선정자의 지위를 보고 있는데요.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은 선정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몇 항이요? 218조 3항이죠? 자, 밑에 줄에요. 밑에 줄 끝에요. 집행을 위해 선정자와의 관계에서는 승계 집행문 박스요. 필요하다. 그랬어요. 승계 집행문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줄 밑에요. 맨 끝에 줄에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의 이름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선정 당사자만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계 집행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에 대해서 선정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면 아니면 거꾸로 하려면 그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하거나 그 사람이 강제 집행을 받으려면 승계 집행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선정 당사자의 자격 상실 그랬는데요. 첫째, 자, 양가로 1에는 원인이 나오고요. 양가로 2에는 중단이 나오는 거예요. 중단. 자, 선정 당사자의 자격은 선정 당사자의 사망, 선정의 취소에 의해서 상실된다 그랬어요. 사망, 선정의 취소 그랬고요. 밑에 줄에 선정 당사자 자격의 상실은 대리권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통지 동그라미요, 롤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효력 동그라미요, 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63조 2항 그랬는데 우리가 63조 2항 맨날 봤던 그 조항이에요. 그 63조가요. 법정 대리권의 소멸 통지에 관한 조항이고 2항에 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53조 맨날 63조 봤던 거예요. 대리할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시면 선정자의 사망, 공동의 이해관계 소멸 등은 선정 당사자 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해도 선정 당사자 자격에 영향이 없어요.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해도요. 그거를 주의를 하시고요. 자, 2번에는요. 중단. 여러 사람의 선정 당사자 중에서 일부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도 소송 절차는 중단 안 되고요. 다른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속행해요. 그러니까 동일 선정자단에서 여러 선정 당사자를 뽑았을 때 얘기해요. 선정 당사자 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밑에 줄에요. 그때는 소송 절차 중단되겠죠.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그랬고요. 일부냐 전부냐 그거예요 지금.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있으면 역시 중단 안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자, 선정 당사자 자격 없을 때 효과 나오는데 이게 당사자 적격 문제죠. 첫째 줄에요. 선정 당사자의 자격의 의무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직권조사 사항이겠죠. 직권조사 사항 박스요. 선정행위에 하자나 서면에 의한 자격 증명이 없는 땐 보정 동그라미요 명하고요. 보정 명령하고요. 밑에 줄에 일시소송행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맨날 나오던 거예요. 일시소송행위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요. 무자격의 선정 당사자나 자격 증명이 없는 자, 이건 마치 무권 대리인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줄에요. 추인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밑에 줄 끝에요. 판결로서 소각하 동그라미요. 보정이나 추인 못 얻으면요. 소각하 한다는 거고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안 된다 다음에 슬래시를 딱 닦으시고요. 그 다음은 강과 판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처럼 아니면 대리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과 판결을 하면은요. 강과 분한 판결하면 밑에 줄에 상소 동그라미요. 밑에 줄에 통설 동그라미요. 무효 동그라미요. 확정 후에는 무효예요. 확정 전에는 상소로 할 수 있고요. 우리 당사자 적격 어땠어요? 적격 없는 자가 받은 판결은 적격자에게 무효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무효이면 선정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고요. 자, 집단소송 제도는요. 첫 번째 대표 당사자 소송 개념만 알고 계세요. 셋째 줄에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다수 피해자들이죠. 그 피해자 집단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클래스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 총액을 일괄하여 소재기하고 일거의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 형태 그랬고요. 이게 집단 소송이고요. 대표 당사자 클래스 액션이요. 집단 소송이라고 그러죠. 집단 소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클래스 액션의 문제점은요. 맨 끝에 패러그래프에 문제점이라면 대표 당사자가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의 기판력이 소재기조차 알지 못한 멤버에 대해 미치는 점. 그 다음에요. 대표 당사자 개인이 클래스의 멤버 전체에 불이익한 소송 수행을 못하도록 대표 당사자의 소송 제기 자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 이렇게 두 가지 점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단체 소송 나오죠. 페어반스 클락이에요. 뭐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둘째 줄에요. 끝에 단체가 나서서 타인의 이익의 대표자로서 행동하고 가해자에 대해 부작위 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단체가 나서는 거예요. 단체 소송은요. 단체가 소비자 단체 같은 단체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마치 직무상 당사자 비슷한 거죠. 그래서 거기는요 다 아실 필요 없고 B예요. 맨 밑에 B예요. 단체의 승소 판결은 널리 다른 소비자들에 확장되지만 패소 판결은 확장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클래스 액션하고 틀리죠? 그랬고요. 자, 맨 밑에도요. 첫째 부분에만 줄을 쳐주시면 돼요. 우리나라 상법 403조를 개정하여 주주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회사 대표소송 박스 치시고요. 활성화시켰다 그랬고 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로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동그라미 2 때문에 그래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소취와 청구 포기 일락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게 했다. 이 부분만 줄을 쳐주세요. 요거는 앞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거예요. 처분권주의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권 제한하는 거예요. 자, 10분간 쉬시겠습니다.